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성장주가 좋을 수 있다고? 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상승과 하락의 시나리오를 네. 얘기해 줬는데 네. 결국에 어쨌든 어느 쪽이 좀 더 올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주가 하락과 반등 예측할 수 있는 지표 그러니까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뭘 보면 좋으냐, 네.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건 뭘 보면 좋으냐. 일단 뭐 코로나 지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지표 가지고 뭐 공장이 셧다운 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지금 환율이랑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환율. 네, 환율이 올라가면 위기구나. 환율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다시 강세로 전환하면 우리나라 돈이 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좀 덜 위험하구나. 쉽게 얘기해서 뭐 네이버에서 원달러 환율 검색해서 네. 거기서 만약에 달러 그게 1,200원, 1,300원 이렇게 가고 있으면 위험한 거죠. 한국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거고 네. 만약에 1,100원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우리한테는 좀 좋은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보시는 게 좋은 거고, 금리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이제 미국 금리를 보시는 게 경기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미국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보고, 그러면 올라간다고 무조건 경기가 안 좋아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장기금리는 미국채 10년물을 보시면 되고, 네. 단기금리는 미국채 2년물을 보시면 되는데, 얘들 둘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네. 기준금리. 뭐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2번 올리니, 3번 올리니, 4번 올리니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장기금리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경기는 안 좋은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네. 장단기금리가 붙다가 네.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기가 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위험해지는 거죠.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구글에 들어가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치시면 이제 뭐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부도 위험이죠. 부도 위험이에요. 내가 국채를 살 때 네. 우리나라 국채를 사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채를 사면 국채보다는 조금 더 좀 불안전하죠. 불안하죠. 그러면 거기에 얼만큼 이자를 더 줘야. 더 주죠. 네, 그게 이제 스프레드. 그런데 하이힐드는 약간 위험한 회사채에 얼마나 금리를 더 줄 것인가.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내가 채권 다 사줄 테니까 너희 마음껏 뭐 채권 발행해. 그렇게 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혹은 연준이 돈을 안 풀고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터지는 곳은 국채가 아니라 네. 이런 하이힐드, 위험한 회사들의 채권이거든요. 이런 쪽이 먼저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가 커지는구나.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크게 변동폭이 없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저는 그래 뭐 CDS나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발작이 오는 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이게 또 위로 튀어오른다 라고 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차장님이 속해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 그 내부에서도 뭐 리서치 센터라든가 애널리스트 블랙 네. 다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거 하단과 상단 지금 다 전망하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하더라도 네. 지금 오늘 2620 정도에 끝났는데 네. 2540을 이제 뭐 PER 10배에서 바닥이다. 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감안하면 그렇게 해서 2500 중반대를 하단 정도까지. 네, 하단으로 지금 하락의 하단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상단은? 상단은 저희 공식적인 하우스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올해 상단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올해 상단은 뭐 3200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높게 볼 수는 없다. 자, 지금 차장님은 하락과 반등의 시나리오 중에서 네. 반등 쪽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등을 할 때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좀 유리한지 네. 당연히 체크하고 있을 텐데 네. 저는 어디에 지금 투자해야 됩니까? 저 지금 안 그래도 이제는 내 돈을
넣을 때가 지금 다가왔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저는 떨어질 때는 두 단계로 나눠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일정 부분까지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천에서 떨어졌다라고 보죠. 보통 네. 급격하게 떨어진 게 최근 며칠이었으니까 뭐 2,800선? 2,900선에서 떨어졌다라고 보죠. 한 300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10%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되돌림이 나올 때는 낙폭 과대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이 과정에서 많이 급락했었던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낙폭을 되돌림하고 나서는 그때부터가 저는 진짜라고 봐요. 이제는 사실 누구나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거든요. 2020년도 하반기 같은, 네. 그다음에 2021년도 한 1, 2월 같은, 3월 달부터 한번 훅 꺾였다가 좀 올라왔다가 뭐 8월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누구나 돈 버는 시대는 좀 지났고 낙폭과대에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철저하게 고수들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낙폭과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것들을 좀 사는 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분명히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팔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좀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좀 시장 반등의 신호탄, 그다음에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네. 그런, 이제 지금 제가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4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잘 되고 미국에서 수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출은 잘 되는데 원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원재료 값이 올랐다는 뜻인 거겠죠? 네. 그래서 팔긴 파는데 팔아서 마진이 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의 매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긴 하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쪽이 어디죠? 그런 데가?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쪽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은 B2B 기업, 개인들한테 뭔가를 파는 쪽은 가격 인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들은 가격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B2B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반영시켜버리는 그런 쪽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B2B에 좀 예시를 들 수 있는 업종이나 뭐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B2B라고 하면 사실 너무 넓으니까. 장비주라든지 네. 무언가, 그 다음에 소재, 이런 쪽들, 이런 쪽들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경기 민감주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작년 1, 2, 3월 달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철강, 화학이 그때 막 포스코가 엄청 좋고, 그다음에 뭐 화학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장기금리만 올라와서 좋았었던 거고, 지금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좀 더 빨리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단기금리 차가 좁아지는 시점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좀 탄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경기 민감주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선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오른 것들이 오를 겁니다.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 사실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오른 것 중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8월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8월에 와서 하반기에 뭐가 좋을 것 같냐. BBIG가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인데 인터넷 올랐고, BBIG 중에 배터리 올랐고 인터넷 올랐고 바이오는 지금 상황이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맞아. 게임이 굉장히 이제 뭐 별게 없었고 주가가 안 올랐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안 오른 게임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하반기에 게임이 의도치 않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코인바를 받고. 네, 요즘엔 또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요새 많이 빠졌는데 시장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하락하는 거 보면 좀 무섭게 하락을 했거든요. 2차 전지 소재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정보 이런 뉴스도 있었긴 하지만 하루에 18%인가 19%인가 빠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LNF라든지 첨보 이런 것들도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2차 반등 시기에는 네. 오르지 않았었고 실적이 좋은 뭐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된다. 업종으로 보면 아까 이제 반도체는 말씀드렸고 네. 자동차 쪽이 좀 좋을 것 같다. 자동차는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 만들었죠. 그래서 공급 병목이 좀 해결이 되면 수요는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또 현대차가 가격을 또 올릴 예정이고 꽤 오랫동안 고통받았었던 게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이런 쪽 성장에 좀 모멘텀을 받으면 그런 쪽이 좀 올라오지 못했었던 섹터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낙폭 과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좀 조심하고, 네. 그리고 소위 받은 것 중에서는 이제 자동차 섹터,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그런 원가의 상승을 좀 누군가 전가할 수 있는 B2B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인데, 네. 이제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면, 오늘 어쨌든 LG 솔루션 상장을 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됐었고 향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어떻게 됐죠? 더블까지는 못 갔고요. 네. 더블까지는 못 갔고 그래도 59만 8천 원인가 갔으니까 거의 2배까지 갔죠. 그리고 이제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연기금이 외국인이 팔고 연기금이 사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일단 이러한 수급 구도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페이 상장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연기금이 계속 사서 이제 비중 맞추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운명은. 오늘 이게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폭스바겐에서 계약 취소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 상하가 간 이유는 CATL보다는 좀 싸다. 그런데 CATL은 중국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공장을 뭐 상공장까지 짓고 성과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화재 사건, 리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LG화학이나 이런 데 안 좋았으니까 저는 올해는 뭐 MSCI나 코스피 200 그 정기 변경이 끝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뭐 물론 이제 뭐 리콜이나 이런 뭐 악재들은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는 게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낙폭과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고 반면에 많이 떨어진 2차 전지 셀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어쨌든 금리 상승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떤 주식 좀 담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은행주인가요? 은행주, 보험주. KB금융은 네. 덜 빠졌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너무 이제 쉬운 답인데요.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은행은 예대 마진이 좋아져서 이익이 좋아질 거고, 물론 이제 반대의 국부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수요는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P는 올라가는 반면에 Q는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걱정하셔야 될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채권이 디폴트 나면 이제 뭐 충당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하면 은행주도 좋고요. 보험주도 좋습니다. 근데 보험주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들은 이제 보험금을 내줘야 되니까 뭐 주식이나 이런 공격적으로 못하고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채권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이자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10,000원짜리 이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10%였어요. 그러면 그 채권의 가격은 현재가는 이제 9,000원이 되는 거죠. 1년 뒤에 10,000원을 받는 채권은 이자율 10% 때는 10%로 할인하면 9,000원이 되는 거예요. 20%를 할인하면 8,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일 때는 이게 9,000원인데 금리가 20%로 올라버리면 이 채권은 8,000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은 채권 평가손이 박박박 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근데 이게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른 건데 만기 보유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시가로 평가 안 하고 만기 보유니까 그냥 장부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 내가 보험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팁인데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주석이라고 있어요. 주석. 있죠. 주석에 들어가서 만기 보유, 채권 분류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만기 보유 채권인지 매도 가능 증권인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매도 가는 증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 만기 보유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 거고 그걸 보시고 보험업종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투자 뭐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네. 지금 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지가 사실 굉장히 관건일 텐데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랑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오늘 막 약간 공포를 경험을 했고 옛날 말이 틀린 게 없잖아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 왜 우리는 코스피 3200, 3300에 살 때는 안 무섭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뜻은 어쨌든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건데 이럴 때 사는 거는 참 무서워요. 뭐 인간 심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굉장히 또 많이 물려 있으실 거고 여기에 또 부담을 더한다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용인이 잘 안 될 거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우량주 중심으로 2020년처럼 그때 동학개미가 산 게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ETF로 지수를 하셔도 돼요. 지수가 여기서 더 빠져봐야, 지수가 더 빠져봐야 5%. 뭐 2천이 깨지겠어. 그러니까요. 2천까지 가면 안 되는데. 설마. 여기서 뭐 10%더 빠지면 2,300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좀 안전하게 해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모험을 즐기시겠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 2차전지 셀이라든지 뭐 이런 쪽 한번 저는 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느냐. 저는 올해는 지수는 별로 재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1차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뭐 지수가 3,200 간다, 3,200 이상 간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고요. 일단 안정화되고 나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성장주가 좋을 수 있다고? 네. 이게 그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금리가 오르고 지금 이익 추정치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했잖아요.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올해는 이익이 많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성장주는 이익이 성장하는 종목 말 그대로 아니면 매출이 성장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나 소나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10% 어닝 서프라이즈는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기에서는 암만 뭐 실적이 성장하고 하더라도 크게 주목을 못 받는데 지금은 다 보면 어닝 쇼크예요. 삼성전자도 솔직히 어닝 쇼크입니다.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고 대부분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오는데 이런 시기에 컨센서스보다 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 이거는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올해 아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이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요즘에 어디에 좀 많이 모여 있던가요? 그런 걸 말씀해 주고 가셔야죠. 게임 엔터인데 게임 엔터가 다 죽어 있어요. 그치. 게임과 엔터가 사실 미디어 업종도 그렇고 작년 4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쪽이 게임, 미디어, 엔터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선반영 해버렸는지 급등했다 지금 다 박살나 있어서 저도 요즘 게임주 하나 물려가지고 많이 박살났길래 인지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더 박살나고 있어서 그래서 질문하실 때 얘기해도 되나 해서 웃은 건데 뭐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오해였네? 실적이 잘 나오네 라고 하면 이제 반드시 올라올 거니까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업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 세상의 변화가 사실 주식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잖아요. 네. 차장님은 뭐 올해나 내년에 좀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 뭐 한 가지만 찝어준다면 어디일까요? 이것도 조금 철 지났고 맛이 가서 메타버스 아닐까요? 오늘 왜 이러지? 내후년에 나올게요. 이거 하고 내후년에. 왜냐면 엊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했어요. 맞아 봤어요. 작년에는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고 그렇죠. 작년 연초에는 로블록스가 상장을 했어요. 이게 1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뭐 NFT 열풍을
비슷하고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쭉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의 진심인 회사예요. 뭐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메타버스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게임인 거잖아요. 네. 게임이 메타버스고 메타버스가 일단 가상 공간에서 나의 캐릭터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MMORPG 게임이잖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쪽의 진심이에요. 애플도 그렇고 네. 애플이 이제 아이폰으로 더 이상 돈 벌 수는 없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음 하드웨어로 그쵸. XR 기기? 그건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메타버스 세계를 좀 더 실감나게 만들기 위한 기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이래서 근데 꼭 내년 아니더라도 네. 내후년이나 결국 오긴 하니까. 5년 뒤나 네. 네, 10년 뒤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한번 시작되면 무언가 시동을 걸면 굉장히 빠르게 그쵸. 우리가 전기차에서 봤잖아요. 제가 테슬라 모델 S가 나온 게 2013년이어서 네. 그 당시에 이거 말이 돼?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050년도에나 되겠지라고 했는데 뭐 코로나가 오고 네. 2, 3년 만에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했잖아요. 이쪽도 저는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메타버스의 세상에 오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주목하자라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좀 올라와야 될 텐데. 자, 차장님과 제가 뭐 40대 초, 뭐 중, 뭐 요쯤이잖아요. 저는 올해 33. 가당치다. 자, 우리보다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2030이실 텐데 2030 세대 분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 조언 같은 거 하나 좀 주신다면 뭘까요?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게 다잖아요. 그렇죠. 경험한 거로 세상을 바라보죠. 네. 특히 대학생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나요? 아, 그쵸. 네, 그때 대학생 술도 때까지 많이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술 먹고 그냥 내 관심사는 연애, 그다음에 취업, 학점 이 정도였다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경험했던 것들이 나의 전부가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때 무언가를 딱 봤을 때 그때 생긴 가치관이 경제관념이라든지 네. 뭐 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저는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 시기에 그래서 부동산은 떨어지는 거고 나는 금융자산이 증권회사에 취업을 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내가 공부했던 건 이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코스텔라니 이런 사람들 막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나은 거야.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세상은 바뀌는데 내가 처음에 했을 때는 부동산이 하락기였고 뭐 주식이 상승기여서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으면 인생 살기 참 힘들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유연한 사고를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동학개미들도 주가 상승하는 것만 봤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만 봤고 네.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하락에 대응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항상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라 이 영상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설 연휴 시작하는 날 이제 올라갈 텐데 설 인사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년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한 달을 보내고 계신데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는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가 기회였네 라고 하는 경우가 제가 16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백화점 세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우리 시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대로 뭐 많은 시청자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세뱃돈 받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세뱃돈 주는 분들도 조금 많이 줄 수 있는 우리의 계좌가 좀 두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정희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